안녕하세요. 네, 대구에서 개원하고 있는 뷰티치과 원장 박우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일요일 저녁에 가족들이랑 이제 시간을 나눠야 되는 시간인데 오늘 치아 노화 그리고 치주 질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컨셉을 이제 이렇게 치아 노화, 치주 질환 이렇게 잡았잖아요. 사실 이 치아 노화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네. 치주질환은 대부분 환자분들한테 일반인한테 익숙한 이야기인데 요즘은 제가 인제 치아 노화라는 이야기들을 좀 환자분들하고 대화를 진료실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알아가시면 노년기 치아 관리할 때 좋을 것 같고요. 치주 질환은 또 오해가 많습니다. 환자분들이 이게 치주 질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보통 치주 질환은 치료가 되지 않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치료를 원하는 환자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 자세하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중간중간에 올려주시면 제가 해당되는 인제 주제가 비슷하면 바로 대답을 좀 해 드리고 쪼끔 주제에서 제가 오늘 강의 주제랑 벗어나는 거는 뒤에 한 번에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과에서 주로 일어나는 인제 치료 부분들이 보통 치아하고 그리고 인제 치아 주변 이렇게 인제 진료를 많이 하죠. 그 외에 뭐 구강암이나 제가 한번 적어 볼까요? 구강암 그리고 턱관절 뭐 또 연조직 질환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 인제 치아나 그리고 이 치주라는 말이 인제 치아 주변이라는 말이죠. 이 치아 주변에 대한 이제 치료들이 이루어지죠. 그중에서도 환자분들이 대부분 많이 생각하는 거는 이 충치 파절에 대해서 인제 이야기를 좀 많이 인제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어릴 때부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죠. 예. 그리고 잇몸에 대해서 이 치주 질환이 잇몸이죠. 잇몸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시는데 오늘 제가 인제 다룰 주제 두 가지 중에 이 부분 인제 이 단어부터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교모, 마모, 부식, 굴곡 파절 좀 어렵죠. 이걸 갖다가 통칭해서 저희가 우리 "비후식성 치아 결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오늘 다룰 주제가 요기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충치하고 파절에 대한 얘기들은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얘기를 해 드리고요. 뭐 질문을 주시면 제가 아는 만큼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해 드릴 거고요. 이 비후식성 치아 결손이 결국 제가 인제 오늘 치아 노화라고 이야기를 해 드린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갈로 해 놓고 저 여기 큰 글씨로 질환, 노화 이렇게 해 놨죠. 질환, 노화. 질환하고 노화하고 비슷하다.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우리가 인제 어 질환이 있고 노화가 있습니다. 질환하고 노화. 그러니까 이게 노화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물론 인제 노화를 좀 늦출 수는 있고 질환은 인제 치료를 해야 될 대상이고 노화는 우리가 인제 평생 관리를 좀 해야 될 대상이다. 그래서 충치하고 파절은 이제 질환이라고 보고 치료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치료를 하고 나면 환자분들이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정기 검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노화에 오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치주 질환은 이 두 가지가 섞여져서 나타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인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이 부분 두 가지 이야기들을 이야기 많이 인제 해 드릴 겁니다. 제가 진료실에 있으면 치아 노화 파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이렇게 인제 내원 경로가 이렇게 많이 옵니다. "씹을 때 시큼하다." 예. 예. 지금 잇몸 이야기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 최대한 자연 치아 뭐 충치 이 부분 오늘 제가 요 말씀드리는 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도 지금 질문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자 인제 내원 경로가 씹을 때 시큼해요. 그러면 대부분 다 충치를 의심하시거든요. 그래서 "충치가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인제 병원에 내원하시고 또 양치할 때 좀 시린 부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양치할 때 '아 충치가 있는 것 같다.' 시리니까. 보통 시리면 충치하고 연관을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충치 검진 부탁해요. 씹을 때 느낌이 안 좋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또 뭐 "쪼끔씩 치아가 부서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파절이 난 것 같아요." 이렇게 인제 내원 경로가 많으시고 또 치아색이 좀 노랗게 변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를 대부분 환자분들이 의심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어 요 부분입니다. 충치하고 파절로 의심해서 많이 옵니다. 그럼 대부분 다 이런 정도로 인제 요 부분으로 오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 경우가 충치하고 파절인 경우가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충치는 실제로 증상이 인제 유발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예. 실제로 그리고 파절은 이 증상이 굉장히 강하게 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대부분 중년 이상의 "시큼하다. 씹을 때 안 좋다. 옛날만큼 느낌이 안 좋다." 이러면 제가 진료실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치아 노화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치아가 노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환자분들이 인지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비유를 어떻게 드리냐면 노안 온 거랑 비슷하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노안이 저도 인제 40대 후반이니까 노안이 지금 인제 좀 온 것 같은 약간 올랑말랑 이렇게 하고 있는데 노안이 오는 거는 잘 받아들이세요. 다들 인제 주변에서 보면 "아 나 노안 눈이 침침하다." 뭐 이렇게 뭐 휴대폰도 크게 보고 이렇게 되는데 이 치아가 이 노화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 부분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직접적으로 씹을 때 항상 불편한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노화에 대해서는 인지가 없다. 그래서 오늘 노화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치아 노화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제 첫 번째 치아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조를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인제 치아 노화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인제 실질적으로 느끼는 불편감 그런 내원 동기죠.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인제 관리는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치료 관리 요 부분에 대해서 요런 뭐 차근차근 이야기를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치아 구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야 뭐 이 부분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게 편하게 인제 이해되지만 환자분들이 이게 그 치아 구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고 있지 않거든요. 일단 용어부터 생소합니다. 치아 구조의 이해 이렇게 제가 인제 이야기를 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범랑질, 상아질, 시수 이렇게 하면 이제 얘기가 좀 단어가 벌써 좀 생소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제가 하나하나 짚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인제 치주 조직은 좀 간단하게 나타냈고요. 지금 치아 노화 파트니까 요 3 가지 위주로 인제 이야기를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치아는 다 똑같은 층이 아닙니다. 치아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되죠. 그 우리 몸의 영양 공급은 혈류를 통해서 이제 오는 거고 그 혈류를 뿌리 끝을 통해서 우리는 치아는 영양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아 가운데로 혈관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치아 가운데도 혈관이 있습니다. 치수라고 부르죠. 제가 비교해서 뼈하고 비교하는데 뼈에는 골수가 있다. 치아에는 치수가 있다. 근데 인제 뼈에서는 뒤에 정리해 드릴 거지만 이 혈류 공급이 되게 풍부한데 치수는 혈류 공급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치수라는 부분을 통해서 치아 혈관을 통해서 치아도 영양 공급을 충분히 받는다. 그 영양 공급을 받아서 이렇게 상아질까지는 이 공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상아세관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미세한 관들. 이 관들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해 주고 있고 이렇게 인제 치아 구조가 돼 있고. 근데 인제 이 부분이 치아 바깥 층까지 상아질로만 다 돼 있다면 우리가 유기체가 너무 시리겠죠.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범랑질이라는 치질, 이 치질이 이제 "치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치아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노화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쪼끔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뼈하고 치아하고 어 뼈하고 치아하고 제가 인제 구분해서 인제 비교해서 설명을 많이 해 드립니다. 뼈하고 치아가 우리 몸의 경조직이라고 그러죠. 경조직, 단단하다고 경조직. 물론 인제 연골까지 들어가죠, 경조직에는. 뼈는 이게 피질골과 해면골로 구성되어 있고 치아는 이제 범랑질, 상아질, 뭐 치수, 뿌리 바깥에는 배각질이라는 치질도 있습니다. 그리고 뼈는 인제 우리 몸의 근육을 구성하지만 피부 점막, 연골이라는 걸로 보호를 받습니다. 다 둘러싸여져 있죠. 몸 밖에는 피부, 몸 안에는 점막, 그리고 뼈하고 뼈 사이에는 연골 이렇게 인제 보호를 받는데 이 치아는 몸 밖에 이렇게 돌출되어 있죠. 몸 밖에 돌출되어 있는 경조직 이 치아의 특수성인데 이게 인제 보호해 주는 조직이 이런 피부나 점막이 없으니까 저는 조물주가 이 범랑질이라는 치질로 치아를 보호하도록 했다라고 하고 실제 이게
발생학적으로 이 범낭질과 피부 조직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뼈는 이제 혈관이 되게 풍부하고 치아에는 혈관이나 이런 것도 치수에만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뼈는 우리가 부러지면 붓죠. 골절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깁스하면 붓는데 치아는 이제 파절났다. 파절이라고 그러고 파절된 치아들은 붓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생되거나 리모델링 되는 부분이 거의 없다. 그죠? 그리고 뼈는 이제 손상하고 회복이 가능한데 치아는 자연 회복이 불가능하다. 뭐 대사도 마찬가지로 활발하고 제한적이다. 이렇게 비교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뼈하고 치아하고 조금 더 치아를 이해하기 쉽게 뼈하고 구분을 해드렸고요. 결국은 이 치아는 재생이 안 됩니다. 예, 재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치아하고 치주 조직은 우리 몸에서 재생 능력이 거의 없다. 제가 피부하고 설명을 많이 드린다고 그랬죠. 피부는 우리가 이제 이 출혈이 되면 이렇게 적당히 잘 덮어 놓으면 이렇게 재생이 되잖아요. 근데 치아는 치아 부분이 손상이 되면 다시 재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넘어와서 우리 그러면 치아는 어떠냐? 이 범낭질 오늘 이야기 들을 이 치아 구조하고 치아 노화 파트에서는 범낭질과 이 상아질에 대한 이해 이 두 가지가 인제 제일 중요합니다. 예. 어 예. 오늘 요 크라운하고 요런 부분들은 요 질문 한 개 해 드리고 갈까요? 이 "미백 치료를 해 볼까 싶다. 어느 정도 하얗게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사전 질문입니다. 어 누가 이제 사전 질문 주셨네요. 예. 이 미백은 어떠냐 하면요. 이 제가 단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어두운 단계가 1 이라 그러고 가장 밝은 단계가 10 이다 그러죠. 예. 이렇게 정도 돼 있으면 저는 한 3 단계 정도 인제 미백을 통해서 개선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원래 피부 톤이 쪼끔 어두운 분이 있고 피부 톤이 밝은 분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인제 피부 미백 치료 받았을 때 이 단계로 갈 수 있는 어 이렇게 미백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되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1 단계에 있는 분이 이 10 단계까지 밝아지는 거는 좀 욕심이 아닌가 싶고요. 한 3 단계 정도 이제 하면 이제 괜찮을 것 같다. 그 부분들은 이제 치과에 가시면 이 쉐이드 가이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치아 톤이 이 정도니까 한 3톤 정도 밝게 우리 치료 목표를 가지자. 뭐 요렇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상민오오 님. 연세 드신 분들은 임플란트보다 자연 치아를 최대한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하시는데 풍치가 심하면 결국 발치밖에 없나요? 맞습니다. 이게 그 풍치 치주 질환이죠. 뒷파트에서 다룰 건데 어 심하면 그 치조 권리 3분의 2 이상 녹으면 상실되면 발치를 빨리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한 몇 해 전만 해도 최대한 살려 보자고 환자분들한테 그러는데 요즘은 어 치주 질환이 어느 한계점을 임계점을 넘어서고 나면 전신 질환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내 전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발치 결정을 요즘은 좀 빨리 권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는 이 발치 이 살리려고 노력하는 거 저희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어 저희가 도움되는 쪽으로 인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틀니를 오래 끼면 잇몸이 약해진다." 맞습니다. 이 틀니를 오래 끼면 동동이 C9F 님이네요. 예. 틀니를 끼면 틀니는 이 누르면은 이 잇몸 치조골 뼈가 압박을 받거든요. 그 압력에 의해서 잇몸이 점점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발치를 하고 나서 오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잇몸이 뼈가 녹는 게 아니고 발치된 상황에서 틀니를 썼을 때 치조골 흡수가 쪼끔 장기간 동안 이루어지면 치조골 흡수가 심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생각 많은 밤님이시네요. 양치질을 하루에 여러 번 하는데도 잇몸이 점점 내려갑니다. 칫솔질 외에 풍치를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전문가 관리인데요. 이게 풍치 관리는 본인 관리만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뒷파트에서 다뤄지겠지만 저는 반이 본인 관리 그리고 반이 내원 관리, 전문가 관리, 치과의 내원에서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에밀줄리 님이네요. 15년 전 치료한 크라운 치아 옆부분에 볼록하게 물집이 인제 생겼는데 주주염인지 뿌리 크랙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인지 궁금합니다.
크라운 치아 이 신경 치료죠. 그래서 이 신경 치료를 하고 나면 치아가 결국은 신경 치료라는 이 용어는 학술 용어가 아니거든요. 환자분들하고 소통하기 위한 용어인데 이게 오히려 더 환자분들하고 우리 소통을 좀 막는 것 같아요. 뭐 신경 치료의 본질은 치수 치료입니다. 그래서 치아에 있는 혈관들을 다 블로킹하는 치료인데 그 치수 치료를 하고 나면 치아에 혈류 공급이 끊기게 되고 그리고 치아가 푸석푸석해집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나무에서 죽은 고목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뿌리 크랙이 잘 갑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뿌리 크랙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치수가 좀 기형적으로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너무 깊게 들어가면 오늘 주제랑 벗어났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두 가지인데요. 뿌리 크랙 아니면 어 치수의 단사가 신경관에 남아있다. 이렇게 정도 정리해 드리고요. 50대 중반이고 전진의 H8D 님입니다. 50대 중반이고 위쪽 어금니가 양쪽 하나씩 빠졌는데 치과쌤이 멍청한 어금니를 양쪽 한쪽 하나씩 더 빼고 임플란트를 2개씩 양쪽으로 해야지 오래간다. 뭐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교합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치아가 모여 가지고 개개 치아들이 모여서 교합을 이루거든요. 그러면 교합은 반대편 치아, 대합 치아하고 인접 치아 그리고 턱관절 그리고 이걸 움직이는 근육까지 다 합쳐서 인제 어 포함하는 개념이죠. 지금 전진애 님 말씀하신 걸로 봤을 때는 반대편 치아가 지금 조금 내려오지 않았나 싶어요. 뭐 예를 들면 이쪽 치아가 빠지면 밑에 치아가 빠지면 위에 치아가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이 환자분들께서는 이 치아를 위해서 교합을 희생하는 그런 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 화면을 좀 옮기겠습니다. 여기 전진애 님 설명을 제가 판서를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여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이 교합이라는 거는 치아들이 유기적으로 인제 이런 건 이렇게 인접 치아하고 반대편 치아까지 이제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교합 평면이 이렇게 평면이라고 이렇게 볼록한 거 없이 아래 위 치아 이게 위에 치아 이게 밑에 치아, 아래 치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인제 치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겠죠. 배열이 되는데 밑에 치아가 없으면 위에 치아가 내려옵니다.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 교합을 깨는 거죠. 그러면 이 평평한 게 2개 만나면 이렇게 문질러도 다 닿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고 예를 들면 1 개가 올라와 있다.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밑에 거를 환자분들께서는 '이렇게 맞추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죠? 이걸 타고 올라가면서 나머지가 다 뜨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요점하자면 환자분들께서는 치아를 위해서 교합을 희생하는 이 결정을 합니다.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요즘 진료실에서 교합이 전체적인 건데 이 교합을 위해서 치아 1-2 개를 희생해 주는 게 더 어떨 건가. 물론 결정은 이제 본인이 환자분들이 판단하시지만 교합에 대한 지금 치료 계획에 의해서 전진애 님 상황인 것 같아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아 구조는 이 범낭질하고 상아질 이 치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아질이 이 결국은 인제 저는 비교를 할 때 이 범낭질이 이 치아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이렇게 있는데 이 치아 보호층이죠. 뼈로 이야기하면 피부 그다음에 점막, 연골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낭질은 어떠냐면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합니다. 뼈보다 더 단단하고요. 상아질은 뼈하고 비슷한 인제 무르기 인제 그 딱딱한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범낭질이 바깥에서 잡아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범낭질이 나이가 들면 닳거든요. 이렇게 어 이렇게 닳죠. 그리고 뭐 깨져나가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설명이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어떻게 드리냐면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이 건물이 인제 우리가 콘크리트로 건물을 해 놓고 마지막에 마감을 하잖아요. 그게 타일로 들어가죠. 타일은 굉장히 깨지기 쉽습니다. 망치로 두드리면 깨지는데 콘크리트는 안 깨지죠. 그런데 콘크리트가 그냥 바깥에 마감을 해 버리면 이 비바람에 다 씻겨 나가죠. 그래서 최고 바깥층을 마감을 타일로 딱딱한 타일로 해야 된다. 근데 그 타일은
이 콘크리트에 지지받는 이 타일은 깨져나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좀 진료실에서 범낭질은 딱딱한 타일이라 그러고요. 근데 이 타일은 휘어지지 않죠. 예. 유연성은 떨어지지만 딱딱해서 이 콘크리트를 보호할 수 있고요. 이 콘크리트는 어떠냐면 타일을 안에서 이 뒷받침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타일 콘크리트 구조로 저는 상하질 범낭질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낭질이 없으면 이 상하질은 보호받지 못한다. 그리고 상하질이 없는 이 범낭질은 또 보호받지 못한다. 서로 두 개가 유기적으로 되는 거죠. 물론 인제 이 손상은 이 범낭질부터 먼저 손상이 이루어지겠죠. 요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낭질, 상하질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요약을 하면요. 이 범낭질은 어 거의 뭐죠? 상하질은 탄성이 있다. 그래서 유연성이 있다 그랬죠. 충격을 흡수하고요. 범낭질은 거의 없다. 이 타일처럼 딱딱하다 그랬죠. 그래서 바깥쪽에 보호층이고 또 육안적으로 흰색을 좀 띠면서 투명하게 이 심미층이고요. 상하질은 구조적 지지층, 색깔은 황백색, 반투명 백색. 그리고 범낭질은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마디로 죽어 있는 조직. 우리 몸 중에 유일하게 영양공을 못 받는 범낭질이라고 합니다. 영양공 못 받습니다. 제가 그 진료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본과 1학년 시험 볼 때 우리 몸에서 영양공급 못 받는 유일한 조직은 죽어 있는 조직은 그럴 때 범낭질 이렇게 해야지 답인데 저 손톱 이러면 유급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여튼 범낭질이 유일하게 우리 영양공급 못 받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범낭질이 다 닳고 상하질이 노출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제 노화에 의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내원 경로 말씀드렸을 때 실이다 뭐 이런 부분들 충치가 아니고 대부분 범낭질이 닳고 그다음에 상하질까지 따라지면 그때부터 이제 증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가장 좋은 비유가 콘크리트하고 타일로 비유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일이 어느 순간 깨져나가면 이제 콘크리트는 더 빨리 닳게 되죠. 네, 그런 거고요. 오늘 치료 파트가 인제 어떻냐면 어떻게 이 손상됐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냐. 실제로 상아질은 레진이라는 수복 재료, 치아색 나는 떼우는 재료 있죠. 예, 그걸로 인제 가장 성질이 유사합니다. 어 탄성 계수, 인장 강도 이런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상아질은 떼우는 레진이랑 비슷하다. 근데 범낭질은 우리 얇은 세라믹이죠. 라미네이트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도제. 네. 거기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상아질은 레진으로 대체해 주고 범낭질은 세라믹으로 대체해 준다. 예, 그러면 생체 모방 치료가 되겠죠. 예, 생체를 모방하는 치료가 된다. 그래서 요 부분도 인제 다시 또 치료 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치아 노화의 양상을 보시면 되게 교모. 그죠? 이 교모라는 거는 인제 이렇게 노랗게 씹는 면이 이제 다른 거죠. 굴곡파절 어려운 말인데요. 여기 치경부가 V자 쉐입으로 이렇게 많이 파였습니다. 전부 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치경부가 많이 파였죠. 지금 이제 보시면서 이거 '내가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식. 부식은 치아 안쪽 면이죠. 이게 설측면, 입천장면이라 그러는데 안쪽 면에 인제 부식되는 부분. 마모는 이렇게 U자 쉐입으로 전체적으로 바깥면이 다른 겁니다. 한 개씩, 한 개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모는 치아 접촉에 의해서 발생되는 마모고 굴곡파절은 교합력에 의한 응력 집중이다. 말씀이 좀 어렵죠. 이 굴곡파절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여기에 치아가 이게 치아 머리 부분이고 이거는 치아 뿌리 부분입니다. 이 밑으로는. 치아가 이렇게 측방력을 받으면 여기에 치경부라고 그래요. 치아 목 부분에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범낭질이 가장 얇습니다. 0.5 미만인데 범낭질이 빨리 떨어져 나가면서 가장 이제 손상을 많이 받는 부위죠. 그리고 부식은 이제 콜라 대표적으로 산에 의해서 용해가 많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구토를 많이 하시는 분들, 위산이 역류하면 위산이 굉장히 강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마모는 양치질, 분노의 양치질을 하시면 기계적으로 좀 따를 수 있습니다. 한 개씩 보겠습니다. 교모는 치아하고 치아 접촉에 의해서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합치간 접촉, 반대편 치아하고의 접촉.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노랗게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여기 보시면 하얗게 보이죠. 이게 범랑질이고 이게 상아질이다. 보시면 이거는 뭐다? 상아 범랑질이 다 떨어져 나갔구나. 그러면 상아질이 직접 노출되면 상아질은 시린 걸 느낀다. 이러면 시큼시큼하면 대부분 다 이거 충치로 오시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는 치아 노화다. 그렇죠? 연골이 따랐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좀 이런 경우도 지금 노른자질 이렇게 좀 지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지금 내 치아가 이런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릴게요. 굴곡 파절은 교합력에 의한 응력 집중입니다. 여기 보시면 치경부가 특징적으로 V자 쉐입으로 많이 따라 나가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건 교합 변화인데요. 이게 교합에 대해서 환자분들하고 이제 소통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뭐 몇 시간 진료실에서 강의를 해도 환자분들이 이해를 좀 하기 힘들어 하시는데, 요점하자면 송곳니는 이 옆으로 비틀어지는 이렇게 비틀은 측방력에 잘 견디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치아들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치아들이 측방력이 많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치경부의 스트레스가 집중돼서 떨어져 나간다. 이게 교합력에 의한 응력 집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좀 어렵죠. 그리고 부식은 쉽습니다. 콜라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탄산 드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 범랑질이 pH 그러니까 pH가 5.5면 약산이거든요. 약산에서 탈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콜라가 한 2에서 3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pH가 위산도 뭐 pH가 한 2 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산들에 의해서 치아가 부식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특징은 뭐냐? 이 안에 설측면 그러니까 이 혀 쪽이죠. 혀 쪽 면들이 많이 따르는 거죠. 이렇게 많이 따르습니다. 네. 그런 부분. 그다음 마모는 말 그대로 양치질을 옆으로는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좀 따라져 나가는 부분. 그래서 범랑질이 좀 많이 따라져 나가는 부분. 이제 육안적으로도 별로 좋지 않죠. 이 보면 이 상아질은 안쪽에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비쳐 보이니까 요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점하자면 이런 치아 노화 양상은 결국은 종착역은 범랑질 파괴다는 거죠. 범랑질 파괴. 그리고 이 범랑질이 파괴가 되고 나면 상아질 파괴는 가속화된다. 예. 요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증상은 대부분 다 이제 상아질 노출에서 시리고 찌릿하고 심한 경우에 통증이 느껴지죠. 그리고 냉온에 민감합니다. 내원 경로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로 뭘로 이해하고 오신다 그랬죠. 충치로 이해하고 오시는데 충치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노화다. 그리고 형태가 보기가 싫어집니다. 만모되고 그리고 치아가 짧아지거든요. 그러면 이 얼굴이 이렇게 좀 이렇게 좁아지죠. 이런 부분들도 적절한 타이밍에는 이제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죠. 이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전체 교합 거상을 해서 범랑질 재건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들어가면 좀 환자분들이 좀 어려워하시죠. 예. 어떤 미리 예방을 좀 하는 게 좋겠다. 그 부분 알려드리고 그럼 색깔이 또 이렇게 변색되고 투명도가 감소되니까 별로 좋지 않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봤습니다. 경미도, 중등도, 고도 이렇게 이제 그렇죠. 그때에 따라서 이제 증상은 처음에는 실은 약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형태 손상까지 오고 구조가 아주 붕괴되고 뭐 이런 상황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치료는 어떠냐면 첫 번째 1단계에서는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2단계 오면 일단 레진 정도로 레진 수복을 통해서 상아질 재건 정도 해주고 좀 광범위하게 이렇게 가면 결국은 레진 수복만으로는 힘들거든요. 왜냐? 타일이 보호받지 못하니까 콘크리트는 금방 떨어져 나옵니다. 이런 부분으로 충전하신 레진 충전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건데요. 레진으로 하면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떨어진 경우에는 조금 떨어진 손상이 조금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레진으로 수복하지만 좀 광범위하게 가면 세라믹으로 우리가 대체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세라믹은 이제 비틀리지 않거든요. 되게 단단한 걸로 이 레진이 휘청이지 않도록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해야 될지 예방 치료를 해야 될지 아니면 떼올지 아니면 그거 나와서 세라믹까지 더 해야 될지 세라믹이라는 게 조금 이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이 치아 구조가 이렇습니다. 출처는 여기 교과서에서 저희가 보는 이 고용공투적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되게 아름답죠. 저는 이 그림 보면 너무 아름다운데 있습니다. 여기가 범낭질, 안쪽이 상아질, 이 부분이 치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름답죠. 그죠? 네. 치경부가 치아 목 쪽으로 가면 조금 더 좁다 이렇게 되죠. 위로 가면 갈수록 범낭질 양이 좀 많다. 그래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거는 레진으로는 좀 힘들다. 광범위하게 손상이 되면 이런 얇은 세라믹,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이제 촬영한 건데요. 되게 얇죠. 이 0.5mm 정도 되는 이 세라믹이 결국은 범낭질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요즘은 이 넘어가 그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전 사진으로 넘어가 보면 이 부분이 가능한 게 보시면 이 치아 구조에서 이 범낭질하고 상아질하고가 어떤 결합력으로 되어 있냐. 이 결합력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 분리 강도, 전단 강도만큼 우리가 접착력이 세라믹의 접착력이 된다면 이제 생체를 모방할 수 있는 치료가 되는 거죠. 근데 요즘 최근에 접착력이 기술이 굉장히 많이 혁신적으로 발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얇은 세라믹을 가지고 화면을 좀 옮겨 볼까요? 어, 얇은 세라믹을 가지고 어, 우리가 범낭질 제거는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이 세라믹이 라미네이트라고 해서 심미 치료였는데 저는 이제 이게 노화 치료라고 봅니다. 실제 저희도 진료실에서 50대 이상 분들의 범낭질 손상을 가진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기능 치료지 심미 치료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일단 교모는 서로 대합지간 이렇게 맞닿는 거 피해야 되겠죠. 이렇게 딱딱한 음식 당연히 피하고 산성 음식 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산성 음식 그러니까 콜라 같은 거 먹고요. 바로 양치하면 안 좋습니다. 이게 타액이 30분 정도 이 완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이 좀 있는 음식을 먹으면 신 거죠. 레몬이나 이런 거 드시면 30분 뒤에 우리가 양치를 하시는 게 좋다. 양치 습관을 그렇게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기검진에서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적극적으로 우리 치료해야 될 범낭질 제거는 해줘야 될 건지 아니면 레진 수복 정도로 끝날지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됐고요.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치아 노화는 언급을 드린 것 같고 치주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치주 질환은 환자분들이 이제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불만이 좀 많이 있습니다. 치주 질환은 불만이. 제가 이제 그 요즘 진료실에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치료의 완성은 환자의 이해로부터 완성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해를 못 하시니까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을 때 오해를 하시고 그게 의심이 되고 그게 이제 의료진하고 환자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불신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초진 때 되게 상담을 좀 길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해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제 잇몸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스케일링을 6개월 전에 했는데 또 해야 되나? 분명히 이런 생각 가지고 있을 거고. 스케일링 너무 자주 하면 안 좋다던데. 그리고 잇몸 치료하고 나면 더 불편한 것 같다. 더 불편한 건 사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잇몸 치료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인식이 자꾸 생기는 거죠. 이렇게 자주 해야 되냐? 스케일링 했는데 왜 이렇게 불편하냐? 왜 불편할 수밖에 없는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잇몸 치료를 하려고 그랬는데 잇몸을 다 부서져 버렸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치주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는 거는 왜 그러냐. 환자분들이 이제 오해를 이렇게 하십니다. 잇몸이 치료가 되는 줄 아세요. 근데 치료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잇몸 치료를 하고 나면 나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잇몸 치료는 잇몸은 관리해야 되는 거고요. 치주는 관리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잇몸 치료를 하는 목적은 편하게 쓰기 위한 게 아니고 오래 쓰기 위해서 저희가 합니다. 제가 다른 건강도 마찬가지인데 오래 장수하시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제가 환자분들한테 반문을 할 때가 있어요. 내 몸이 불편하면 오래 산다 그러죠. 장수하실 수 있다.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 운동 열심히 하려 그러면 운동하면 내 몸이 불편하죠. 그리고 식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드시면 또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치료도 마찬가지로 치아를 이제 오래 쓰기 위한 거지 편하게 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왼쪽에 이렇게 환자분들 반응을 보면 욕심이 좀 편하게 쓰기 위하고 또 한 번 치료해서 편하게 쓰기 위한 이렇게 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치주 조직도 이 치주 조직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치주 질환의 진행, 치주 질환의 증상, 치료 그리고 관리 그리고 요즘 이제 이슈가 되는 치주 질환과 전신 질환의 연관성. 연관성이라기 보기보다는 요즘은 치주 질환을 전신 질환으로 봅니다. 이 부분 마지막에 또 다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짧게 급하게 어 질문 말씀드릴게요. 가벼운 충치로 바둑판이 님이네요. 가벼운 충치로 레진 치료를 한 뒤 바로 전동 치료로 양치를 해도 돼요. 괜찮습니다. 예. 레진은 레진이 중압이라 그러죠. 진료실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니까 예전에 우리 아말감 치료는 굳는데 하루 걸리거든요. 근데 레진 치료는 바로 인제 굳으니까 바로 양치하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산 들어간 음식 드시고 30분 이후에 양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에밀줄리 님. 아래 앞니 밑부분이 갈색으로 변했으면 범랑질에 따라서 일 수 있거나 중치일 수도 있나요? 스케일링 할 때 약간 시리고 양치할 때 전혀 시리지 않습니다. 치료 시 레진으로 충전해야 하는지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둬도 괜찮은지. 이 사진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들으면 갈색이면 범랑질 상아질 노출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상아질 노출된다고 해도 항상 증상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또 방어 기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증상이 없으면 방치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럼 병원에 가셔서 치과 가셔서 한번 상담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거 봐서는 충치는 아닌 것 같아요. 충치는 좀 까맣게 보이거든요. 갈색이면 상아질 노출인 것 같다라고 보이고요. ASDP님 앞니를 람니에이트해서 이번에 크라운으로 바꿨는데 답답하고 들뜸이 나서 완전히 못 붙이고 있어요. 저는 불편하고 병원은 문제 없다고 하는데 그런 상태일까요? 제가 적응하는 게 답일까요? 예. 크라운으로 이게 인제 그 라미네이트는 어떠냐면요. 기본적으로 바깥쪽 면만 이 변형을 주고요. 이 크라운은 안쪽 면까지 변형을 좀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제 불편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혀의 불편감 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인제 원장님하고 상담을 한번 해 보시죠, 혀의 느낌. 제가 진료실에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저희 직원분들한테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이게 저희가 보는 눈보다 손이 더 정확하고 손보다 혀가 더 정확하거든요. 환자분이 지금 불편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아마 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원장님한테 좀 잘 말씀을 드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 치아 신경이 0.7mm에 위치해 있다는데요. 임플란트 할 수 없다고 몇 년 전에 그러더니 지금은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짧은 임플란트. 예예예. 지금 미미 님께서 말씀 주신 거는 질문 주신 거는 0.7mm가 아니고 7mm인 것 같습니다. 예. 신경관까지 임플란트 뼈하고 신경이 지나가는데 한 7mm 정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다시 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숏 임플란트가 짧은 임플란트가 요즘은 검증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7mm 정도 돼도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그 너무 겁먹지 말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또 장비도 잘 나와서 신경 손상 없이 할 수 있는 이 드릴도 잘 나옵니다. 너무 겁먹지 말고 원장님을 믿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어갈게요.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치주 조직, 다시 치주 조직에 대한 이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주 조직은 이제 건강한 이제 잇몸에서 염증이 있는 치주낭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건강한 잇몸은 치조골이 이 치아 뿌리 쪽에 다 있고요. 치조골이 뼈가 이제 여기까지 차 있죠. 그리고 인대를 통해서 치아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치아하고 잇몸 사이 공간은 3mm 미만까지 정상으로 보고요. 1에서 2mm를 이상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양치질로 컨트롤이 잘 되겠죠. 예, 그러나 이게 치태치석이 여기 붙습니다. 여기 까맣게 보이는 게 치태치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치태치석. 이 치태치석은 특히 치태가 이제 세균 덩어리죠. 치석은 사실은 치태를 너무 잘 모으기 때문에 치석을 제거를 해 줘야 됩니다. 예. 본질은 이 치태에 있습니다. 이게 세균 덩어리고 이 치태가 이론적으로 3개월 정도 계속 머무르게 되면 이 세균이 확 증식을 하죠. 확 커지고 그리고 우리 몸은 그 세균의 독소에 반응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 염증이 이루어지고 나면 뼈가 흡수가 되고, 예. 그리고 흡수된 뼈 자리에는 이렇게 스펀지 형태의 붉은 잇몸이 이제 대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상태가 오셔도요. 이게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셔 가지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치료를 좀 권하면 환자분들이 대부분 "전 괜찮은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좀 세게 이야기를 하죠. 어르신 이 관상동맥이 심장혈관이죠. 3분의 2 막히면 증상이 보통 있는데 70% 60% 막히면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치저골이 한 반 3분의 2 넘어가야지 흡수가 돼야지 증상이 있습니다."라고 인제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치주 조직도 잇몸도 증상 없이 진행된다. 우리 몸의 모든 질환들은 증상 없이 진행된다. 혈관 질환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게 이제 증상 없이 진행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치과에 증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인제 내원 왔다고 볼게요. 그러면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어 이 부분을 환자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워서 보면 이렇게 인제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내원을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는 인제 어떻게 하냐. "잇몸 치료하셔야 됩니다."라고 하고 여기 있는 치태 치석을 제거하고요. 그리고 이 붉은 잇몸을 소파해 줍니다. 치주 소파라고 그러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부었던 잇몸을 내려 줍니다, 녹은 뼈에 맞게. 근데 환자분들이 기대하는 거는 잇몸은 그대로 있고 뼈가 재생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인제 그런 부분에서 인제 어 충분히 의료진하고 소통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치료를 하고 나면 잇몸을 다 내려 버리는 거죠. 내렸다. 그리고 뿌리가 드러나니까 시리죠. 치료하고 난 다음에 더 불편하신 거예요. 그런 부분에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시고 말씀드렸듯이 잇몸 치료하는 이유는 오래 쓰기 위한 거지 편하게 쓰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거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이 마찬가지로 이 그 치주 질환도 다른 만성 질환하고 다르게 이제 관리하는 거라 생각하고 '치태 치석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보면 1 단계 건강한 잇몸, 그다음에 치은염, 초기 치주염, 중기염 따라서 계속 인제 치아 윗부분의 치석에서 뿌리 쪽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그리고 기구는 더 들어가고. 그럼 이 과정은 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가속화됩니다. 예. 똑같은 기울기로 쭉 내려가는 게 아니고 더 빨리 급격하게 나빠지는 거죠. 예. 그래서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렇게 인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이래도 증상이 없거든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치료를 하고 나면 오히려 잇몸이 나빠서 오신 분들이 치료 후에 이 사이 공간, 이 뻐끔한 공간이죠. 이 공간을 이해를 못 하시고 뿌리가 드러나면 시린 거죠. 그래서 치주 치료에 대한 불신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 오늘 좀 없애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증상이 진행됨에 따라서 지연염, 초기 치주염, 중증도 치주염에 따라서 증상은 통증도 인제 비례하게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구취도 좀 증가하게 되죠. 치석도 당연히 많아지고 출혈도 많아지고 염증도 더 인제 뿌리 쪽으로 더 가는 거죠. 그리고 회복도 회복은 사실 원천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나빠지기 전에 우리가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요렇게 해서 요 최소한 이 단계에서 우리가 최소 예방을 하자. 치은염 단계에서. 치조골 녹지 않은 단계에서. 이때까지는 마취 안 해도 되거든요. 치료를 하는 것도 스케일링, 치근 활착술까지는. 치주 소파술은 마취를 하고도 갑니다. 많이 심하면 잇몸을 절개해서 우리가 묶어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된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치과 위생사 선생님들이 다 할 수 있는 영역이죠. 그래서 저는 저희 그 평생관리센터에서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치과 의사가 잇몸 케어를 하면 별로 안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치과 위생사 선생님들 간호 영역에서 우리가 예방이 됐으면 좋겠다.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면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관리 부분이 제가 혈당하고 비교해서 진료실에서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요. 혈당 관리는 사실은 인제 뭐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어
본인이 환자분들이 하는 게 100%입니다. 식이하고 운동을 통해서 100%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치주질환 관리는 본인이 100%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양치질 열심히 이거 예방치과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40%입니다. 그리고 치실, 치간 칫솔 우리가 할 수 있는 워터픽, 고황세정기 그리고 헥클리너까지 다 동원해도 추가적인 고황세정료가 20%입니다. 그래서 총 다 하면 60% 정도 되겠죠. 근데 실제 60% 되는 분들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50% 미만이 아니겠나. 그럼 나머지 50%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내원 관리가 필요합니다. 병원에 오셔 가지고 내원을 해야 내원 관리해서 꼭 저희가 이제 스케일링을 하잖아요. 스케일링을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사실 3개월에 한 번씩 내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젊거나 유전적으로 괜찮으신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하시고 제가 좀 내가 좀 안 좋다. 집안 이제 이력이 가족력이 있다. 그리고 또 연세가 좀 있다 하는 분들은 3개월에 한 번 치태 케어를 받으시면 치태 관리하는 케어를 받으시면 좋습니다. 요 그림은 출처 밝힙니다. 제가 강의하는 스템 임플란트에서 요 그림 한 장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치주질환 관리는 내원 관리는 어떻게 하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환자분들 동기부여인 것 같아요. 네, 동기부여. 그래서 사진 찍어서 치조골 레벨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치면 세구막 검사. 이게 전부 다 치태가 이런 검사 치태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이 색깔이 이렇게 하는 걸 눈으로 직접 보여드리면 환자분이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또 뭐 교정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맞춰서 교육을 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시면 첫 번째 검사 및 환자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치태 치석 제거, 그리고 또 잇몸 마사지도 하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뿌리 부분에 이제 충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소도포 같은 경우 치아 영양제 도포도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교육하고 치아 및 치주 관리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적극적으로 내원 관리를 당부드려요. 그래서 본인 관리 반, 내원 관리 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혼자만으로는 힘들다. 네. 그리고 이게 관심이 요즘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전신질환하고 연관성인데 요즘은 매거진에서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요약하자면 결국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료실에서 간, 신장, 췌장, 또 뭐 있을까요? 폐, 대장 이렇게 쭉 쭉 해놓고 여기다가 다 염을 붙이죠. 염을 다 붙이면 이거를 우리는 전신질환으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치주에다가 염을 붙이면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이건 구강내라고 저희가 한정을 막 시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 여기 있는 잇몸에 있는 염증들이 혈관을 타고 결국 다른 전신에 다른 장기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요즘은 치주염을 국소적 염증이라고 보지 않고요. 연관성이 아니고 그냥 치주질환은 전신질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고 논문에서 정리하면 결국 당뇨 같은 경우에 가장 중년 이후에 관심이 많은 이슈죠. 당뇨하고는 6배 정도, 또 임산부 같은 경우 7배. 최근에 밝혀진 연구들이 나머지 만성질환의 대부분 다 영향을 치주염이 악화 요인으로 하고 기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요약하자면 치아 노화하고 치주질환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치아 노화는 범낭질 손상 그리고 상아질 손상, 범낭질 손상인 상아질 손상 그리고 치주질환은 치태 치석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것이냐. 둘 다 어떠냐면 이 치아도 그렇고요. 이 치조골도 그렇고 비가역적인 손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치아는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치아 노화는 예방이 중요하고 예방 이후에 마지막에는 범낭질 재건할 수 있는 요즘 치료법이 있다. 세라믹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치주질환은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평생 관리해야 되고요. 예방이 중요하다. 그리고 치주질환에 대한 인식을 국소적인 구강내 염증이라고 보지 않고 전신질환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딱 맞췄는데요. 이제 나머지 부분에 질문을 한 1, 2, 몇 분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침에 오일 풀링 하는 게 요즘은 이제 미미님입니다. 예. 치아하고는 관련이 별로 없고요. 없는 것 같고요. 해롭지도 않고요. 요즘은
그 뭐죠? 뭐 무슨 오일이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무슨 오일이라 그러죠? 오일 풀링하는 오일. 그 오일 가지고 하는 게 이 뭐 혈당 음 스파이크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도 올리브 오일을 좀 어 많이 먹으려고 하는데 치아 건강하고는 뭐 그렇게 그런 얘기들이 없습니다. 네. 전진애 님. 음. 요거는 같은 결과를 듣게 될 거고 선택은 남습니다. 예예. 추가 질문인데 지금 그 사진이 없고 해서 반대편 대합치가 없던 상황인지 두 가지인데요. 교합 문제 아니면 어 인접치가 또 나쁘니까 잇몸이 안 좋아서 같이 발치를 하고 하는 게 좋다. 그런 정도로 저는 지금 보입니다. 이제 옆에 치아들이 잇몸이 안 좋으면 치료하는 임플란트가 안 좋게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 보시고 환자분이 오늘 전진혜 님이 결정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병원을 뭐 의심이 가시면 또 어 다른 병원에 가서 소견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치과는 다른 과보다 환자분들이 의견이 많이 들어가고 또 환자분들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좋은 선택을 할 현명한 선택을 할 이제 그게 올라가죠. 네. 다 된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일요일 늦은 시간 이렇게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구체적인 치료나 또 치주 관리법 또 다른 부분들 가지고 또 만나 뵙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